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출간 기자 간담회 진행을 맡은 피아니스트이자 작가 문아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중훈 배우님께서 데뷔 40년 만에 에세이를 출간하셨습니다. 바로 후회하지마인데요. 도서에는 자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박중훈 작가님만의 진솔한 인생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오늘 이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후회하지마의 저자이자 배우이신 박중훈 작가님,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박중훈 작가님을 제가 직접 소개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배우, 영화 감독, 토크쇼 진행자, 라디오 DJ, 이제는 작가로 대중의 곁으로 찾아오신 박중훈 작가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사진 안녕하세요 문아람씨. 작가님 포토타임에 장소가 좀 협소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현수막과 멋진 작가님의 모습을 잘 담아주시길. 작가님이라니까 좀 어색하네요. 책 들고 포즈 한번 써주세요. 책. 요 뒤로요. 책이요. 책을 좀 이렇게. 책을 들고요. 감사합니다. 저 좋죠. 내 생전에 작가라는 소리도 들어오고. 이쪽부터 볼게요. 네, 받으겠습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를 이쪽이 아마 마이크 이렇게 왼쪽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작가님께서 네, 문아람 씨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작가님으로 오셨더니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소감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중훈 작가님으로 불리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작가님?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수많은 작가님들에게 너무 쑥스럽습니다. 제가 작가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게. 근데 이 자리에서는 뭐 책을 쓴 사람이니까 작가라는 말이 맞겠습니다만 제가 뭐 평생 살면서 뭐 한 권 이상 더 쓰겠어요. 저는 이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책 같고 모르죠. 자기 앞날을 또 함부로 예단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저를 출판사에서는 이제 항상 작가님과 상대를 했기 때문에 저를 작가님 하는데 제가 절 부르는지 모르고 딴 데 봤거든요. 저는 배우라는 호칭이 또는 영화 감독이라는 호칭으로 살았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좀 쑥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책을 쓴 졸필이지만 책을 쓴 작가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제가 뭐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으면 여기 제가 워낙 최근에 언론인분들하고 많이 안 만나봐서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출판에 관련된 기자님들이신가요? 아니면 뭐 영화 쪽에 관련된 기자님도 계신가요? 다 섞여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작가님, 네. 작가님을 불리신 소감에 이어서 첫 책 후회하지마가 출간되셨을 때 그 첫 책이 내 손에 잡혔을 때 그리고 독자들과 드디어 만나는 책이 탄생하는 것을 보셨을 때 출간이 된 소감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제가 처음 영화를 찍어서 첫 영화가 개봉되기 위해서 시사회를 한 게 86년도 3월이에요. 그때 너무 신기하고 모든 게 새로워서 야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왜 저도 어디서 엿본 거지만 왜 처음 하는 일들이 설레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설레임이라는 게 또 뇌과학적으로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너무 설레이고 막 그런 좋은 행복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겸손의 차원이 아니라 되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 연기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호평 또는 혹평을 들어도 좀 익숙한 편인데 이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글은 왜 본인을 대필하지 않는 이상 본인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의미와 또 부끄러운 마음이 다 섞여서 설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을 좀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쓴 부분에 2000년도에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1500자 칼럼을 동아일보에 연재한 적이 있어요. 박중훈의 세상 스크린이라는 칼럼인데 그때 참 오묘한 경험을 했던 것이 1500자를 일주일에 쓰는데 막상 앉아서 여러분들 글 쓰는 분들이니까 타자기를 자판을 칠 때는 야 타자기란 얘기하는 거 야 말 조심해야 되겠나. 저희 때는 타자기라고 해서 어쨌든 자판을 쉬는 시간은 1500자를 쓸 때가 제 기억에 한 서너 시간 썼던 것 같은데 마감을 하고 일주일 내내 뭘 쓸까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게 쓰는 물리적인 시간뿐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경험을 했었어요. 쓰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그거 지내놓고 나다 보니까 왜 흔한 얘기로 왜 생각이 글로 정리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2000년도면은 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에 한 2년을 치열하게 나의 생각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경험이 저를 굉장히 생각을 정리를 해주는 큰 도움을 줬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건 막연하게 어떤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냐면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리고 쓴 다음에는 그 수혜자가 자신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1500자가 아니라 한 9만 자, 10만 자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마어마한, 저로서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글을 쓴 건데, 굉장히 힘들었기도 하고, 쓰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도 정리가 됐습니다. 예. 칼럼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 연재를 마치자 몇 군데서 책으로 좀 내보자는 연락을 받으셨었는데 그때는 응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마시고는 어떻게 쓰게 되는지 동기도 좀. 네. 이제 저는 제 직업이 배우이고 오늘은 이제 작가로 나왔습니다만 배우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직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록된다는 거거든요. 영상으로 기록이 되고 또 목소리가 기록이 되고 하여튼 기록이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AI 시대에는 거의 영원히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한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글이라는 거는 인쇄가 돼서 어찌 보면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수천 년 뒤에도 후세가 볼 수 있는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기록이 된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돼서 그때 책을 내자고 했을 때 내가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록을 남기는 책을 쓸 수 있을까 해서 별 망설임 없이 거절을 했었고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차인표 씨가 저하고 한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또 저한테 아주 깍듯하게 대해주시는 후배님인데 같은 스포츠 클럽에서 운동을 해요. 저도 차인표 씨도 운동을 좋아하는. 어느 날 이렇게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책 한 권 쓰면 어떻겠냐고 지나가는 말 비슷하게 할 줄 알았는데 집요하게 그날 권유를 해서 옛날에 참 좋았던 기억도 있고 해서 써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다가 그냥 뭐 제 성격상 망설일 때 하거든요. 하자 해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출판에 종사하시는 분도 오늘 사유와 공감 이 책을 출간하신 회사도 있는 앞에서 좀 찬물을 끼얹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는 제가 출연한 영화 중에서 제작비하고 P&A 비용까지 제일 많이 들어간 게 23년 전 기준으로 1000억이 넘는 영화도 찍어봤거든요.
그리고 200~300억 정도 되는 영화는 많이 찍어봤고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거는 이제 잘 안 되면 그 돈을 완전히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출판이라는 거는 그렇게 제가 살아왔던 그 경험에 비하면 출판하는데 드는 뭐랄까 좀 경망스러운 얘기지만 그 자본은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인쇄비하고 뭐 작가료하고 뭐 선인세 정도 하고 뭐 그러니까 망해도 사실은 영화가 100억, 200~300억, 1000억짜리 망한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저 관련된 영화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거는 뭐 사실 잘 안 됐다. 그 내용은 좋은데 이래도 뭐 출판사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누구 한 명이 뭐 충격적인 일을 당하는 건 아닐 테고 또 하나 좀 너그러운 건요.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출판이 되면은 이 매대에 이렇게 딱 눈에 띄게 돼 있는 책들을 아무래도 독자들이 선호하게 되고 책장에 꽂히는 순간 그게 뭐 무슨 관에 들어간다라는 심한 농담도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책은 그렇게 관에 들어가도 살려면 살 수 있잖아요.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이 끝나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 뭐 둘 다 만약 상업적인 거로만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얘기하면 그 흥업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훨씬 더 영화가 더 냉혹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출판은 조금 더 여유롭구나. 이 사회와 공감 관계자분께는 상당히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오늘 제 책을 읽으셨거나 읽을 예정이시거나 해서 좀 호감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 좀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듣고 작가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시선에서 3렬에 계신 기자님 잠깐 손을 들고 계셔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경의 이다운 기자고요. 아까 책을 쓴다는 건 자신을 그대로 투영한다는 말씀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책을 쓰시면서 자기도 몰랐던 자신을 좀 마주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책을 마감하시면서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고 또 새로운 면을 깨달은 게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또 사실 또 안성기 배우도 요즘 굉장히 좀 박지훈 배우하고 많이 거론이 되는데 혹시 안성기 배우님한테 출간에 대해서 말씀 나누신 거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 네. 우선 안성기 선배님 말씀을 먼저 드리면 뭐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니까 건강이 아주 상당히 안 좋으십니다. 그 정도 표현을 뭐 하겠습니다. 상당히 건강이 안 좋으시고 제가 얼굴을 뵌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통화나 뭐 이 문자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고 가족분들하고 근황을 여쭤보고 있는데 뭐 말은 이렇게 덤덤하게 하지만 굉장히 슬픕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40년 동안 영화를 4편을 같이 했던 존경하는 스승님이고 선배님이고 친한 친구고 뭐 저희 뭐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도 드는 배우로서나 인격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낸 것을 오롯이 다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많이 슬픕니다. 그런 정도로 안성기 선배님에 대한 말씀은 대신하고 이게 책이라는 게 이제 제가 영화 감독을 한다고 시나리오를 쓴 적이 있어요. 한 3편을. 근데 흔히 얘기하는 픽션이잖아요. 픽션. 그러니까 그 픽션에도 쓰는 작가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겠지만 오롯이 내 얘기, 자전적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인물을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인물은 어떨까? 그 인물은 이렇게 행동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창의력의 영역이라면 제가 쓴 이 책은 자전적 에세이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거에 가까운데 제가 제 얘기를 써야만 됐고 제가 뭐 여기저기 요즘 많이 나옵니다만 66년생이니까 66년 3월생이니까 5달 뒤에 60이 되거든요. 그리고 20살 때 영화배우가 돼서 40년을 배우를 하고 40편의 영화를 찍고 그러니까 뭐가 십진법상 뭐가 딱딱 떨어지는 지금 시점 같아요. 예전서부터 쭉 이제 데뷔할 때부터 쭉 쓰다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경험을 한 게 막연하게 저를 알고 있었던 것과 막상 글을 쓰려다 보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감정이 막 생각이 나고 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숫자나 기억력이 뛰어난 그냥 보통 정도의 기억력이나 숫자 기억력인데 워낙 임팩트 있는 일들이 많아서 거의 해수는 물론이거니와 날짜까지도 기억나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놀랐고 가장 감정적으로 놀라웠던 거는 제가 뭐 이런 얘기 갑자기 불쑥 드리면 좀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말도 좀 목소리도 작은 편 아니고 좀 말도 좀 자신감 있게 하는 편에 속하잖아요. 얼핏 보기에. 근데 그런 면도 있지만 상당히 좀 못 믿으시겠지만 좀 자신감이 없는 또는 자존감이 조금 낮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스스로 책망도 많이 하고 자책도 많이 하고 제가 저에 대한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그런 편인데 책을 쓰다 보니까 왜 그 유명한 뭐 정치인이나 왜 셀럽들이 그 요즘 AI로 왜 지금의 내가 예전에 자기를 껴안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잘 살아왔든 못 살아왔든 굉장히 열심히 살았구나 하면서 그때 내 자신이 힘들게 노력했던 내 자신이 좀 장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할까. 그래서 뭐 흔한 표현은 뭐 힐링이 됐다 뭐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고 너무 좀 진부한 것 같아서 좀 제 자신한테 선물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렇게 내가 자책하면서 살아왔을 일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좀 이 책 쓰기 전보다 좀 자존감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더 좀 내 스스로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 관한 얘기는 사실 제일 어려운 간단한 질문이지만 제일 어려운 게 소감이 어땠어요? 쓸 때 어땠어요?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대답이 나오는데 굉장히 두루뭉술한 좋은 질문이지만 얘기가 대답을 하려다 보면 한이 없어서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저에게 질문해 주실 게 있으면 지금도 좋은 질문이시고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또 구체적으로 답을 하고 전반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또 전반적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를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신 기자님 그렇다고 여기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구체적이라는 강박은 가지실 필요 없고요. 죄송합니다. 네, 저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고요.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 그 책 쓰시는 동안 대관령 성기슭에 들어가서 내내 집필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좀 그 기간 동안 질 떠나서 그렇게 머물면서 뭔가 집거하는 느낌으로 집필을 하신 느낌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는 제목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특이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되게 흔할 수 있는 제목인데 이 제목을 첫 에세이 제목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네네. 대관령 기슭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용평 리조트 안에 제가 집이 있어요. 한 23년 됐나? 근데 용평 리조트에서 그러면 좀 뭐 기름 껴 보이잖아요. 그 대관령 기슭에서 그러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기슭이라는 말은 안 썼어요. 대관령에서만 썼는데 출판사에서 기슭을 붙여갖고 뭔가 마치 사색하는 인간처럼 보였는데 대관령에서라는 말이 맞고요. 또 용평 리조트 그러니까 좀
너무 좀 뺑뺑거리는 것 같아서 나 용평 리조트에 집 있지 이러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네? 버칠입니다. 예. 알고 계시는 거기 주무셔 보셨어요. 아 예. 근데 거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 그 단지 내에서도 산 바로 밑에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그 뒷문을 열면 바로 산 손에 잡힐 듯한. 그리고 거기는 워낙 사람이 없는 데라서 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거든요. 저는 좀 뭐랄까 배부른 소리일지 몰라도 저처럼 좀 알려진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은 익명성 뭐 이런 걸 되게 부럽거든요. 어떤 경우는 알아봐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좀 아무도 나를 좀 의식 안 하고 조용한 데서 좀 있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나리오 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는 장소인데요. 이번에는 거기서 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나리오 쓰는 감독이나 또 작가들을 보면은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좀 귀에 음악 정도 듣고 좀 소음이 좀 있어야 글이 써진다는 분이 많은데 저는 조그만 소리만 나와도 집중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대관령 기슭에서 기슭 되게 좀 오그라듭니다만 그래서 그 심지어 밤에 뭐 이런 귀뚜라미 소리나 뭐 어떤 소리도 거슬려서 실리콘 귀마개로 양쪽을 그 적막한 데서도 꼽고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좀 조용하게 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유체 이탈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야 정말 이렇게 왜 CG에서 내가 빠져나가서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새벽에 한 2-3시 서너 시쯤에 아무도 없을 때 왜 화장실 갔다가 거울 보면은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 하면서 한동안 한 몇 분 동안 자기 눈 보고 있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지 않나 있는 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나르시시스트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이게 내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뭐 얘기가 좀 엉뚱한 대로 흘러왔습니다만 유체 이탈을 하는 경험도 느꼈고 제가 제 자신을 보는 것도 좀 느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요. 좀 제가 훌륭한 감독님과 촬영과 음악과 편집을 함께 해서 영화의 제 모습이 나오면은 좀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당당한데 이건 오롯이 그냥 펜과 종이 하나로 예전으로 말하면 제 얘기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두 가지가 생각이 다 있어요. 많이 알려졌으면 그래도 좀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쓴 거죠. 또 하나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알려지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후회하시나의 제목에 대한 얘기도 네네 깜빡했습니다. 제가 호기롭게 멋있게 살려고 야 내 인생에 20대 때 진짜 제가 입으로 많이 썼던 거예요. 야 내가 요즘 성인지 감수성에는 안 맞지만 제가 남자만 3명 있는 삼형제 중 막내로 자랐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신 90대 중반이시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예전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나이는 남자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지금 그런 얘기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 시대인 거 알고 있는데 다시 20대로 저의 20대는 거의 40년 전이니까 야 남자로 태어나서 후회는 없는 거야. 반성만 있는 거야. 반성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향하는 미래지향적 생각이고 후회라는 거는 지나간 잘못을 가슴만 때리고 울고 있는 과거 집착적인 아주 비굴한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반성을 하되 이러고 살았거든요. 정말 아주 멋지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너무 후회되는 게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이렇게 후회되는 일이 많은데 내가 계속 후회까지 하려고 마음먹고 살았으면 지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후회하지 마가 양면성이 다 제 생각, 제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어요. 후회하지 않으려고 살았으나 너무 후회되는 일이 많다. 제가 하늘에서 저에게 만약에 이제 그림 같은 만화 같은 소원을 하나 주신다면 딱 한 달만 주면 내가 원하는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일을 안 하거나 또는 잘못한 사람한테 좀 사과하고 싶거나 제가 뭐 잘못한 일을 해서 했다고 해서 무슨 뭐 연쇄살인을 벌였다거나 뭐 이런 비도덕적인 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좀 웃겨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막 뜨겁진 않은 것 같아서 좀 쑥스럽긴 합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다 성격이 욱하고 급한 면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근데 저는 진짜 욱했어요. 그냥 피가 펄펄 끓어갖고 20대 때는 아주 거칠었어요. 물론 이제 아무런 원인 제공도 안 한 사람에게 거칠고 이러면은 그건 못된 사람이지만 나한테 시비가 걸려오거나 뭐 꼭 주먹의 얘기가 아니라 뭐 이런 게 걸려오면은 좀 삭혀야 되죠. 사귀고 좀 뭐 그러려니 하고 좀 못 본 척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예전에는 다 일일이 응징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래서 결국은 이겼을 거 아니에요. 주로 에너지도 많은 편이고 하니까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화가 났거나 감정이 올라왔을 때 한 3 정도를 표현해도 상대가 바보가 아니니까 다 알아들었을 텐데 한 3,000 정도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런 감정 죄송합니다. 감정의 수위 조절을 잘 못했다는 게 가장 후회가 돼요. 그렇다고 뭐 분노장애 조절 뭐 이런 게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만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주위에 유명한 사람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2명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선배님 한 분 또 후배님 한 분을 얘기하면 안성기 장동건 배우예요. 안성기 선배님은 아주 우리가 알다시피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고 또 아주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죠. 겸손하시고. 그리고 장동건 후배는 아주 젠틀하고 또 상대를 배려하는 배려심이 굉장히 높아요. 아주 크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냥 참고만 있느냐, 자기 감정을 안 나타내느냐는 아니거든요. 정말 마법사들이에요.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는데 그런데 하나도 흥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납득이 되게. 납득이 안 되더라도 나는 이런 감정입니다라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반면에 예전에 저는 그냥 뭐 제 주장의 당위성을 떠나서 표현이 워낙 세다 보니까 제 논리는 실종이 되고 왜 그 있잖아요. 연인끼리 싸울 때 뭐 보통 남자가 잘한 경우도 많은데 남자가 소리 지르면 근데 왜 소리 질러 이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질이 실종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고 존경하는 그 장동건 안성기 선후배님들은 그런 점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후회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헐리우드 영화를 처음 찍었거든요. 우리나라 토종 배우로는. 그게 촬영 기준 2001년도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이야 헐리우드뿐 아니라 전 세계가 K를 주목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언론에서도 우리 배우가 저 같은 경우에 미국의 메이저 영화를 찍으면 헐리우드 진출 그랬어요. 그 진출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자체가 이미 더 밑에 있다는 얘기가 기저에 깔려 있는 감정이잖아요. 한 편을 찍었는데 그때 막 이제
개봉되기 전에 굉장히 그 나름대로는 헐리우드에서 신예 외국 배우에서 좀 핫했거든요. 근데 그때 에이전시를 계약을 한다라든가 뭘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 방법을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아 그렇게 안 했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건 후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최선을 다해서 생각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다시 한번 가서 하라면은 결과를 안 지금 다른 판단을 하겠지만 그 당시로서 최대한으로 고민하고 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후회는 없고요. 그건 나의 능력이었구나. 이런 거는 저는 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야 그때 그러지 않았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은 좀 후회가 많이 됩니다. 네.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제가 흔히 왜 책에서 나올 때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보면 SNS나 보면. 근데 한 번 뭐 대부분 뭐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낼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시간을 보낼 것, 뭐 고맙다, 미안하단 말을 왜 많이 못했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특히 90년대에 너무 바빴거든요. 뭐 거의 뭐 6개월 해외 촬영도 있었고 3개월도 있었고 1개월짜리 많았고 제 아이가 96년생인데 집에서 4살 땐가 3살 땐가 이제 촬영을 하러 나가는데 그 뭐 집에 잠깐 들어와서 못 갈아입고 이런 수준이죠. 근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에 또 놀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게다가 제 아내가 제일교포에서 이제 저를 만나서 처음으로 한국말을 배웠거든요. 2000년 그러니까 20살 중반에 이제 우리말을 지금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를 키울 때는 자기의 모국어로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랑 아빠랑은 얘기할 일이 별로 없고 엄마랑만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가 한 30살까지는 일본말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아내가 통역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물론 이제 학교를 가면서 유치원 가면서 지금 뭐 당연히 한국말을 잘하지만 일시적으로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아빠 우리 집에 또 놀러 오세요를 심지어 일본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무슨 말 했냐고 좀 통역 좀 해달라 하니까 아빠 우리 집에 또 놀러 오세요였다라는 말 듣고 그때 야 내가 아무리 바빴지만 조금 더 좀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촬영이 이제 어쩌다 시간이 비면 이제 가정에 가서 좀 가장 노릇을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좀 놀아야지 하면서 친구들하고 술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시간에 친구하고 술 마시고 놀아서 물론 즐거움도 있었지만 그때 조금 더 바빴을 때였더라도 조금 더 함께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뭐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 대답은 비슷하죠. 어쨌든 또 물어봐 주시면 닥치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다음 기자님. 네, 저기 뒤에 마이크가 왜 안 돼요? 저기? 마이크 들리시죠? 마이크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외방송의 그리고 옆에 여성 기자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내외방송의 임동현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책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배우님 그리고 작가님 얘기를 또 하자면은 이 공교롭게도 이제 처음에 청춘 스타로 이제 발돋움하다가 이제 업그레이드 시점이 칠수와 만수 때였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제 코미디 배우로 이제 활약하던 때가 투캅스 그리고 코믹 배우 이미지에서 이제 벗어났던 시점을 만난 게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리고 두치 있다 다시 이제 박중훈의 이름이 알려진 게 라디오 스타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네 편이 전부 다 안성기 배우님과 같이 했던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서로 좀 차이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인 것들이 영화적으로 만났을 때도 어떤 시간의 차이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마치 제 서평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성기 선배님,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촬영 기준으로
1988년에 칠수와 만수를 페인트공 칠수대 만수로 만났고요. 1993년도에 투캅스를 강형사 대 조용사로 만났고요. 그 다음에 1998년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해서 추격자와 도망자로 만났고 2006년도 라디오스타에서 한물간 가수와 매니저로 만났어요. 근데 이 네 편이 저에게 뭐 바꿀 수 없는 대표작이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안성기 선배님께도 이 네 편이 안성기 특별전을 하면 항상 이 네 편이 들어갑니다. 서로에게 대표작이 되는 영화를 네 편을 찍은 셈이죠. 대부분 그 정도밖에 안 찍었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편밖에. 근데 이게 참 이게 감사하면서도 저로서는 황당한 일이기도 한데 한 투캅스를요 라디오스타 포함해서 TV나 방송에서 한 1000번은 넘게 든 것 같아요. 이 설날이나 추석 때는 민망할 정도로 보통 왜 친척들 모이고 TV 켜놓잖아요. 그럼 제 영화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TV 어쨌든 간에 투캅스 저는 투캅스 세대예요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참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세대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60년대생, 70년대생도 그런 말씀하시고 80년대생도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93년도에 개봉했으니까 80년대생은 유치원이거나 초등학교 다닐 때잖아요. 그러니까 투캅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TV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칠수만수 때는 안성기 선배님이 아주 뭐 대한민국의 최고 배우, 인기 배우셨고 든든한 배우셨고 저는 신인 배우여서 제 기억에 어렴풋이 나는 기억인데 야 내가 한번 덤벼봐야지. 안성기한테 한번 내가 한번 머리를 한번 밀고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럼 나도 좀 크겠다. 뭐 이런 얄팍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투캅스에서는 대립하는 역할이잖아요. 강직한 형사와 비리 형사. 그러니까 정확하게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서 투캅스 때는 오히려 그 팽팽한 긴장 같은 게 코미디 영화였지만 도움이 됐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도망자와 추적자에서는 안성기 선배님이 영화 전체에 한 10%도 안 나와요. 그리고 둘이 만나는 장면이 그 빗속에서 서로 주먹치는 장면 위에는 없어요.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촬영하다가 안성기 선배님 촬영 끝나면 제가 혼자 촬영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마지막에 라디오스타인데 이거는 훌륭하신 이준익 감독님의 연출력이 우선이지만 또 그 못지않게 야, 그 안성기, 박중훈 이 두 배우의 그런 개인적인 뭐 유대감이랄까 연대감이랄까 서로 좋아하는 우정이 없었으면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화를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선배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은 연기를 어떻게 할 것 같다는 것도 느껴져요. 저도 어떻게 할 것 같다는 것도 그 호흡도 다 알고 그러니까 서로 호흡도 알고 또 서로 뭐 아주 친한 깊은 우정이 있는 사이니까 그 연기에 있어야 호흡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이 좋아 호흡이지 또 상당수 많은 배우들은 내가 더 돋보여야지 하면서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뭔가 불편해 보이는 관객들은 그 느낌을 알고 있는데 라디오스타에서만큼은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연기를 내가 반응하고 내 반응에 또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그 흔한 얘기로 시너지가 아주 극대화된 영화 같아요. 라디오스타. 그 아까 이제 청춘스타라는 얘기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제 목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불려졌냐면요. 처음에 나오니까 이제 신인 스타래요. 그 다음에 청춘 스케치나 막 이런 이제 그 젊은이들 영화로 히트를 많이 치니까 청춘 스타래요. 지금에는 약간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조금 지나니까 묵묵배면서랑 칠서만수 그들도리처럼 어두운 시절에 민중의 또 우리 민초들의 아픔을 내가 찍은 거 아닌데 그런 영화에 출연한 건데 의식 있는 민중 배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초청도 막
운동권 이런 데 초청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의식 있는 배우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이제 92년도, 3년도에 탄생하면서 사람들이 막 웃고 싶어졌거든요. 게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특히 나를 가지고 패러디를 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검열이 폐지된 건 김대중 정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나와서 폐지가 됐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폐지였지만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정부서부터 문민정부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투캅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90년대 때는 그동안 못 웃었던 웃음을 많이 웃고 싶었나 봐요. 거기에 제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코믹 배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스타, 청춘 스타, 민중 배우에서 이제 코믹 배우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이제 안성기 선배님하고 국민 배우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와 함께 저는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출연한 영화 40편 중에서 20편이 코미디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코미디를 했던 것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코미디를 한 것에 대한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가 봐요. 전 그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는 게 스스로 굴레가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배우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한 가지 이미지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좀 더 슬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자기 복제를 하고 똑같은 걸 반복 답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하나 갖고 있었다는 건 참 좋습니다. 저는요 책에도 좀 썼습니다만 웃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를 웃겨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웃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행복하다고 다 웃는 건 아닌데 웃을 때는 반드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행복은 뭐 빈도보다 농도보다는 빈도라 뭐 이런 말도 누군가 했었을 때인데 웃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웃으면 이렇게 온몸의 근육에 뭐 100몇십 가지의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뭐 호르몬이 나오고 뭐 알잖아요. 웃음의 효과. 그리고 안성기 선배님 떠오르면 이제 웃거든요, 주로. 내 주위에 웃으면서 오는 사람은 좋아요, 이렇게 보기가. 근데 웃상이 참 좋잖아요. 근데 이제 늘 고뇌에 차 있는 사람 만나면은 깊이감 느껴지는데 조금 부담스러울기도 하겠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분 손 드셨는데 제가 기자분께서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의 출판담당하는 이은함이라고 하는 기자인데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출판으로 가셨군요. 네. 예. 출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대학 입학하기 전에 그런 유흥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만나는 분이 이제 나중에 배우로 만난 얘기 뭐 이런 재밌는 일화들 많이 쓰셨던데, 근데 한편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면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사실 회고록 같은 거 써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좀 하고 싶지 않았던 얘기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대마초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강생활도 하시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사실 잘 모르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번 책을 쓰면서 제일 좀 회고록 삶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좀 꼭 후회는 아니더라도 좀 어떻게 보면 돌아보는 게 좀 힘들었던 대목들이 뭐가 있었는지 하나 먼저 여쭈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배우 박중원 또는 영화의 박중원은 지금 어떤 시기에 계신지, 뭐 감독으로서 차기작을 준비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배우로서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 건지, 저희가 사실 작품으로 만나는 지가, 그러니까 책 말고요, 영화나 드라마 만나는 지가 꽤 오래돼서 그게 좀 네. 자기 얘기를 할 때 자기 스스로 용벼천가만 쓰면 오히려 믿음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추악한 부분까지 낱낱이 꺼내서 뭐 다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이 지금 뭐 90년대생, 80년대생들에게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그 당시 굉장히 큰 일이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것도 이 책이 더 이 책에 대한 믿음을 더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요 뭐 흔한 얘기 있잖아요. 왜 과거 제가 지내왔던 과거, 현재와 미래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과거는 그 결국 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했던 일이든 못했던 일이든 다 제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잘 회고하고 또 좋게 계승 발전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약간 좀 오그라드는 편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팩트 체크하시면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시멘트가 이제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될 때는 100% 시멘트면 굳어서 부러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갈하고 모래가 섞여야 이제 굳건한 콘크리트가 된다고 하는데,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결점이 없고 뭐 실수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실수를 어떻게 이겨내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저한테는 이제 자갈과 모래 역할이 돼서 콘크리트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 지난 실수마저도 뭐 다시 반복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뭐 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85년 11일에 레디고 소리를 들었으니까 며칠 뒤면은 이제 정확하게 40년이 되는데요. 대략 30년 정도를 배우로 살았고 10년 정도를 영화 감독으로 살았어요. 영화 감독한 건 한 편이지만 계속 안 된, 두 번째 영화 계속 안 됐으니까 안 되는 동안도 영화 감독으로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저는 그 한 10년 정도를 영화 감독을 했었으니까 제 스스로의 진정성은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영화 감독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이제 스스로에게도 납득이 되는데, 지금이 아니라 코로나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였는데, 또 제가 또 조용히 있었어야 될 만한 일도 있었었고, 배우를 하고 싶습니다. 배우를 하고 싶고, 왜 저는 약간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글을 쓰면서 느낀 게,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다 하면 운동선수는 토트넘에 있으면은 우리나라 뭐 삼성 FC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배우는 미국 영화도 찍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영화도 찍을 수 있고 마음대로 소속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유연했을 텐데, 감독을 한다면은 배우를 탁 끊었어요. 내가 감독으로 초집중해야지 이것이 감독을 하는 데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계속 배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감독으로서의 내공을 쌓고 뭐 이렇게 병행을 할 수, 이것이 결코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성격상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감독 영화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제가 나는 감독할 거야 두 번째라고 절규해봐야 아무런 현실적으로 변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한 10년 이상 연기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쁜 녀석도 2를 찍었습니다만 그래도 영화에서 10년을 넘게 못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연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더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할까. 그리고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어떻게 좀 겸손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연기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잘할 수 있다는 게 기가 막힌 연기를 해서 모두를 보내버릴 거야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 있는 연기를 과장하지 않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다고 할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보신 분도 그렇고 안 보신 분도 그렇고, 저 하면은 사실은 여러모로 인생에 행운이 많았거든요. 덜컥거리는 일도 있었지만 제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덜컥거리는 일이 기억날 뿐이지, 전 덜컥거리는 일이 알려진 게 다예요.
왜냐하면 그 덜컥거리는 일은 다 알려지게 있는 직업이니까. 근데 행운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제가 지금 기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한 금메달 한두 번 따본 선수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진천이지만 태릉 선수촌으로 대표되잖아요. 선수촌이. 국가대표 선수촌에 다시 올림픽 도전하겠다고 예선하려고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연아가 3번째 올림픽 도전하면 해서 만약에 못 따면 그 메달을 좌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 이대로 배우 생활이 끝나고 영화 인생이 끝나도 크게 아쉬움은 남겠지만 한은 없어요. 제가 한을 가지고 있다면 되게 욕먹어야 될 행운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3번째 금메달을 따겠다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보다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결과는 받아들여야겠습니다만 훨씬 더 진심을 가지고 할 것 같다는 그런 절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인데 여기 앞에 네, 저 스포츠월드 최성아 기자라고 하는데요. 초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런 것들은 후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대중문화인으로서 배우 활동은 물론이고 연영과에서 공부를 또 다시 했었던 그러니까 공부를 다시 하신 적도 있고 역량을 이렇게 인정받은 수상의 순간도 있고 감독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또 토크쇼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DJ도 하시고 이번에도 출간도 하시고 이 모든 것 중에 반대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이신지도 궁금하고 방금 얘기해 주실 때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계기 혹은 어떠한 마음으로 진짜 마음의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제 이력을 다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셔서. 제가 20대 때 청바지 모델을 한 6, 7년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데 뱅뱅 청바지인데 근데 그때는 참 내가 내 입으로 여기 나 때 얘기하려니까 저도 나이가 많구나 생각이 드는데, 뱅뱅 청바지는 우리나라 브랜드 청바지에서 뭐 부적 뱅뱅이 주요인데 그때요 6, 7년 했다는 건 얼마나 두고 근사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왜 나는 양복이 안 들어오지? 정장 올 텐데 그랬던 거, 그냥 했던 거. 항상 그리고 20 근데 20대 가볍지 언제 가볍냐고 그게. 그러니까 20대 에서 그 경험들이 있거든요. 가 인생의 심오한 아주 경쾌하고 가벼운 연기를 20대보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연기라고 하더라도. 근데 60대는 에 대해서 표현을 하라면 부담은 주지 않고 무겁지 않게 하면서도 깊이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오기만 하면 기존 배우 다 죽었어. 뭐 이런 뭐 교만스러운 생각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본인이 성실하게 살고 정말 자기를 잘 다지고 있다면 저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까지 다 세상에는 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도 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앞으로 저의 배우 생활도 창작자로서의 생활도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성실한 마음과 그런 자세로 생활하는 것을 전제하에 뜻이 있을 것 같아요. 후회하지 마도 이 책도 엄청 팔릴 것 같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10대 때 독서량이 굉장히 없었고요. 이유가 있는데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20대 때도 너무 바빠서 이제 독서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30대 때 굉장히 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주 그냥 그 바쁜 와중에서도 손에 책을 안 놓고 그래서 막 숙제 같은 책 있잖아요. 막 이거 뭐 전 세계에서 읽어야 될 도서 이런 거 막 몇 권 싸가지고 들어가서 막 몇 달 동안 읽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외워서 누가 이 책 얘기하면 나 읽었다는 거 펴내기 위해서 막 외워서 읽어야 되고 막 개선문 이런 거 막 읽고 막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막 책을 막 그때 읽다가 어느 순간 이제 최근엔 유튜브가 있고 비주얼로 습득하고 교육받고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뭐 활자로 이북도 아니다. 활자로 되는 걸 읽어야 뇌에서 박히는 뭐 임팩트가 이거 알고 있는데 저는 요사이 이제 유튜브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 유튜브라는 게 옛날로 말하면 시청교육이에요. 그런데 시청각 교육으로 공부했다는 공부한 거로 알고 공부하면 안 했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요. 물론 적극적으로 활자를 읽어내고 뭐 이러는 건 좀 중요합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출판계에 대해서 지금도 잘 모르고 이번에 책을 내면서 야 우리나라의 한 굉장히 다른 얘기지만 중요한 축이 출판계구나. 다시 한번 새삼 또 이렇게 출판계에 대한 그 리스펙트라고 할까 존경심이 좀 생기고 활자로 된 책을 종이로 읽는다는 게 이런 거였지 다시 옛날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지 있으면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네. 가운데 네네 이윤영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40년 배우 생활 중에 제일 재개봉하고 싶은 영화가 있는지 그리고 나이에 비해 너무 동안인데 동안의 비결이 재개봉하고 싶은 영화 그러니까 우선 이게 말을 좀 시원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전제가 좀 있어요. 우선 4K 그러니까 디지털 마스터링을 제가 이제 아날로그 시절 때 찍었던 영화들도 많아서 디지털화를 시켜야지 다시 재개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상자료원에서 괜찮은 영화만 디지털 마스터링을 해놨어요. 그 중에서 제 영화는 칠수만수, 뭐 청춘 스케치란 옛날 영화도 있고, 우무뱀의 사랑,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마스터링이 된다는 전제가 현실적으로 있지만 다시 재개봉하고 싶다. 하나만 꼽기에는 만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참 다 너무 많아서 너무 죄송해서 하나는 못 꼽겠는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한 거는 라디오스타라는 영화는 그 당시도 옛날 영화 같았거든요. 근데 요즘 봐도 옛날 영화 같지가 않아요. 참 신기한 마법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감독님으로서는 이명세 감독님이 나의 상 나의 신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만든 감독님이 두 영화가 또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옛날 영화 같은데 지금은 옛날 영화 같지 않은 그런 영화가 많이 남지 않나 생각이 들고 투캅스가 저에게는 이제 잊을 수 없는 영화인데 이제 투캅스 하면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봤고 아주 표현 방식도 옛날인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객들 호응에서는 제 찍었던 모든 영화 다 합해서 투캅스 이상, 그러니까 투캅스가 1등이고 2등과 차이가 나도 너무 나요. 그러니까 투캅스 1편이 그때는 거의 국민적 축제 같은 그런 영화였어요. 한극 단관 개봉에서 서울에서 단관 개봉하던 시절인데 단관이라는 게 종로에 있는 극장의 1000석이거든요. 5회를 하니까 매진이 되면 5000석이고 한 달 동안 매일 매진되면 15만 명이거든요. 단관 개봉해서. 근데 이게 87만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6, 7개월, 4, 5개월, 한 반년 정도를 그리고 비가 오고 눈이 오니까 이제 간판이 색이 바래잖아요. 그러면 덧칠을 해야 되거든요. 극장 간판 화가님께 또 가서 담배값도 좀 드리고 또 색도 덧칠해 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87만 명이라는 거는 서울 단관 그 다음에 이제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 말 표현에 의하면 서울 재개봉관 그 다음에 3번관 이걸 서울 우라라고 그래요. 우라 왜 그런지 없어요. 서울 우라 서울 단관 재개봉관 서울 우라 그 다음에 경강에서 경기도 강원도 판권이 그 다음에 경상도 그리고 부산은 따로 뗐고 그 다음에 전라도 제주도 그 다음에 충청도 이렇게 해가지고 판권 업자한테 통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산 집계가 안 되던 시절이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가늠을 하냐면 서울 단관 개봉관 곱하기 한 10배 정도 하면 전국 스쿼다. 그럼 87만 명이면 870만 명인데 또 거기다가 영화가 한국 영화가 그렇게 막 관심을 못 받던 시절이니까 거기다 혹자는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그러면 87만 명이 그런 식이라면 1500만 명이 영화다. 뭐 그런 식의 이제 계산법도 있을 정도로 투캅스는 저한테 굉장히 어마어마한 동안 비결은 제가 동안이라고 생각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다고 한 전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관리도 받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수술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간 날 때 하면 시간 내서 하는데 놀라실 건데 일주일에 적으면 5번, 많으면 7번을 하루에 한 3시간 해요. 3시간이라는 거는 체육관 들어가서 스트레칭하고 복근, 기립근하고 내가 원하는 주요 부위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까지 하고 샤워까지 하고 옷 입고 나오는 시간이요. 그러면 3시간을 하는 셈이죠. 그러면 이게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피부나 이런 건 부모가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자기가 타고난 신체에서 가장 최상의 상태를 만드는 거는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2끼를 먹는데 아주 철저하게 그 계산을 해요. 2끼를 먹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칼로리 계산도 하지만 단백질과 신선한 야채와 뭐 이런 조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오늘 덜 먹었으면 더 먹어야지 이렇게 보충 좀 하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좀 이제 불량 음식 먹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있을 때 전에 아주 알짜배기로 잘 먹어놓고 좀 운동도 더 열심히 해서 좀 오늘 좀 망가져도 된다. 뭐 이런 그리고 진지하게 물어보신 것 같아서 하나 더 진지하게 대답을 하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쓰다듬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한 40년을 한 번도 안 걸은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조그만 일을 보고 내일까지 다 벗고 체중을 잽니다. 40년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체중이 있는데 그 체중보다 오버가 됐구나. 오늘 좀 편하게 있어도 되겠구나. 뭐 이런 관리를 쭉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배우기 때문에 외양 관리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이 좀 건강해져요. 하는 동안은 아무리 우울해도 운동을 하는 동안은 정상이래야지 운동할 수 있거든요. 딴 생각하면 부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3시간은 건강한 상태의 정신으로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운동은 정말 강추하는 편이고 부모님의 특히 아버지의 덕으로
머리는 염색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외갓집이 숱이 많고 머리가 빨리 하얘지는 집이고, 저희 친갓집이 숱이 돌아가실 때까지 흰머리가 안 나졌거든요. 그리고 좀 날아가고, 여기가 뒤가 날아가는 집안인데, 뭐 저는 어떻게 잘 좋은 거를 받아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그 동창들 만나고 염색 안 한다면 약간 야마도라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제가 직접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한 거지만 뭐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계셔주시면. 네네, 맞아요. 예.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미지 기자라고 하고요. 책의 이제 추천사를 보니까 차인표 씨께서 이제 올해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이냐 여쭤봤을 때 올해는 좀 칭찬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적혀 있는데, 그럼 이 책을 통해서는 이제 이거 독자들에게 어떤 칭찬을 좀 듣고 싶으신지. 잘 읽었다. 저희 직업은요, 앞면 아니면 뒷면이에요. 서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기사님도 기자 쓸 때 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지만 이런 점은 나빴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괜찮다, 혹은 이 사람은 이런 때문에 비난받아야 된다. 둘 중에 하나로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직업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조금 실수를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비난이 따르고, 조금 괜찮은 일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또 격려와 칭찬이 따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배우로서나 최근 한 10년 넘게 감독으로서 어떤 이룩한 뭐 성과 같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한 30년 듣다가 지난 10년 사이에 그렇게 칭찬 쪽을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처럼 엄마나 칭찬해줘 뭐 이런 거까지는 아니지만, 그 동물도 칭찬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면 왜 유튜브 보면 그게 깨끗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칭찬을 좀 듣고 싶은데 칭찬 들은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인표 씨하고 올 초에 그런 얘기 했던 것이고, 이 책을 통해서는 이 책이라는 게 굉장히, 책을 읽어주신다는 게 이제 적극적인 형태잖아요. 적극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심으로 쓴 거니까 필력이 훌륭하진 않지만 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그래서 그 전달된 마음을 제가 느꼈으면 하는 게 저한테는 지금 가장 큰 칭찬입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면, 네. 전 독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 제목 이야기는 나왔는데 아직 표지 사진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네. 표지는 독자로 하여금 서점에서 시선을 끌게 하고 집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표지 사진은 누가 선정하신 건지, 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뭐 표지까지 메시지까지는 없지만 사진, 우리 출판사 가족들하고 사진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 저 포함해서 몇 가지 안을 놔두고 어느 것이 좋으냐 했는데, 이 사진으로 다 의견이 모아져서 아주 편안하게 다 이걸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진이 좋은 게 뭐 이렇게 안 만진 사진이거든요. 그 눈가에 주름도 있고, 뭐 조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얼굴에 그냥 큰 차이가 없는 사진이라서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눈도 좀 약간 처진 것 같고 좋습니다. 네, 더 질문이 마이크 앞 기자님 먼저 하시고 뒤에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헤럴드경제 서병기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배우를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0이라 그랬으니까 연기를 잘할 것 같다. 그 잘한다는 의미는 진심으로 연기가 가능하다. 이런 거였던 그런 말을 듣고요. 저는 좀 궁금증과
좀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는데 그 지금 영화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OTT도 들어오고 플랫폼들이 다양화되면서 영화 산업 자체는 제작의 그 메커니즘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되게 많이 힘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진심으로 연기를 하는 그런 연기의 그런 영화들이 어떻게 표출이 될 수 있고 생산이 될 수 있고 제작이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의 지금 환경과 좀 맞춰서 좀 어떤 방향으로 영화 제작이 영화 산업이 좀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선배님 내가 바로 앞줄인데도 너무 젊어 보이셨고 내가 맞나 오랜만에 뵙는데도 그대로십니다. 네, 그래. 뭐 영화 지금 보니까 뭐 다 아시는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짧게 추리면 영화는 극장이 잘 돼야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야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수익 창출이 기대되고 뭐 이런 것이 선순환일 텐데 그 중에 하나의 축인 극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매출이 내려가다 보니까 당연히 영화 투자의 감소라든가 위축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누가 혹자는 그러더라고 2년 뒤에 우리나라 개봉할 영화가 없다고. 지금 찍고 있는 영화 거의 없어요. 한 편 내지 두 편이라는 얘기를 저예산 독립 영화 말고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 이제 넷플릭스가 절대 강자가 돼 있고 그리고 TV 자체 드라마조차도 광고가 그렇게 예전엔 TV로 다 몰리던 시절에는 또 선순환이 됐을 텐데 요즘은 워낙 광고를 해야 될 매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분산되다 보니까 역시 같은 논리로 제작 편수가 확 감소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책에도 잠깐 썼습니다만 영화라는 거는 연극이 과학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연극이 과학을 만나서 관객들에게 만나는 곳이 극장이었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극장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영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극장이 없어지는데 어떤 플랫폼으로 관객들을 만나느냐. 이제 그 플랫폼이 집에서 80인치, 100인치 TV에서 예전 같으면 조그만 브라운관 TV에 말도 안 되는 화질과 말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뛰어나지 않은 화질과 극장 대형 스크린의 화질과는 사운드나 화질이 너무 비교가 됐기 때문에 극장이 경쟁력을 얻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다리 뻗고 뭐 정말 좋은 환경에서 언제든지 좋은 그 컨텐츠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극장이 많이 예전보다는 덜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영화 구경 간다, 극장 구경 간다가 똑같은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극장에서만 봐야지 그 컨텐츠가 그 매력이 나올 수 있는 영화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F1 그 브래드 피트 나온 영화를 봤는데 내가 그 영화를 만약에 조그만 화면에서 별로 크게 안 틀어놓고 층간소음 때문에 봤다면 그 감동을 느꼈을까라는 건 의문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영화가 극장이고 극장이 영화던 시절을 쭉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잘 조화롭게 지금 현재 관객들이 원하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대중들이 원하는 플랫폼과 조화롭게 지낼 수밖에 없고 지내야만 합니다. 뒤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딘가에 발언을 했는데 자 극장이 아닌 곳에서 상영을 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스트리밍을 해도 좋은데 끊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요새 보다가 화장실 갈 때 퍼스 누르고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전화 통화하고 또 하잖아요. 근데 극장은 시작하면 화장실을 잽싸게 막 가가지고 뛰어서 봐야 되고 놓치면 자기 손해잖아요.
그게 좋은 점이 그 감독이나 배우나 만든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오롯이 집중적으로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어디 심포지엄인가 세미나에서 끊지 않게끔 볼 수 있게끔 하자라는 의견을 내서 저하고 통화하면서 참 좋은 의견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정래원 기자라고 네,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글을 쓰시면서 글 쓰는 건 혼자서 하는 활동이지만 이렇게 집필 준비를 하시면서 뭐 옛날 생각을 떠올리고 하면서 좀 자주 대화를 나눈 분이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정해진 시간에 글을 썼다든지 뭐 이렇게 작가로서 집필하실 동안 스케줄이 어떻게 되었었던지 궁금해요. 저는 7, 8, 9월 썼습니다. 6월 말에 출판사하고 만나서 쓰겠습니다 하고 8월 말 혹은 9월 초까지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7, 8, 9를 쓰고 출판사에 원고를 넘긴 게 10월 3일인가 2일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7, 8, 9 딱 3달을 썼는데 그 사이에 일이 있으면은 그 대관령 기슭에서 기슭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슭에서 서울을 오는데 2시간 걸려요. 왜냐면 길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근데 대관령이 주는 의미가 만나자 어디야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 대관령이야 그러면 알았어. 대관령에서 책 써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와야 될 일이 있었을 때는 차를 제가 운전해서 그 일만 보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기본 베이스는 7, 8, 9를 거기서 혼자서 아무도 당연히 없고 거기 또 운동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운동하고 두 끼 챙겨 먹고 또 글 쓰고 거의 내가 이렇게 성실할 때가 있었나 할 그런 분위기 정도로. 그리고 밤을 새는데 어느 정도로 샜냐면 한 보통 새벽 5시면 동트면 밤샜다 그러잖아요. 전 낮 12시까지 쓴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은데 보통 한두 시간마다 일어나서 캐야 되는데 계속 시계에 아예 안 보고 썼거든요. 집중해서 쓰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집중은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쓰다가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믿으실지 모르지만 혼자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흑흑 울지는 않았지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눈물도 한두 개 나오고 내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특히 내가 그 영화 찍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전에 80년대 때는 그 추위가 그 글에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렇게 뭐 몇 글자 안 썼지만 영화 요 얘기는 꼭 드리고 있는데 책이 없는 얘기인데 어떤 사극을 86년도에 찍는데 2월 달에 외설악에서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을 더 밑으로 떨어졌을 때 교화라는 사극인데 그때 조 감독이 누구였냐면 강재규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때 집신 신고 적삼 같은 거 입고 북잡이하는 사당패 일원이었는데 그 당시 못 믿겠지만 모닥불을 저 정도 짬밥에 못 쬐요. 그러니까 영하 20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막 몸이 이렇게 칙 얼어요. 이렇게 몸이 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를 선배들이 1열에서 쬐고요. 2열 한 3열 정도에서 제가 쬐는 거예요. 그때 같이 공연했던 배우가 누구냐면 남궁원 선생님 그리고 이대근 선배님이 약간 젊은 배우였을 테니까 방희 선배님 그러니까 저는 아예 돌아가신 임성민 형 그러니까 한 3열 정도에서 겨우 쬐 수 있는 거. 그 추위가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영하 20도에서 해 떨어지고 해질 때까지 아무런 보온 장비 없이 제가 동사 안 한 게 그러니까 너무 고생했던 옛날의 나를 보다 보니까 내가 그걸 다 이겨냈구나. 이렇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유학 되도 않는 실력으로 유학 가서 NYU에서 석사를 따오겠다고 호기어리게 탁 가서 정말
강의실 문을 들어갈까 말까 어떤 날은 한 10분 동안 그런 적이 있어요. 들어가지 않으면 서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면은 미국 대학원 수업이라는 게 한 10명, 15명 다 이렇게 교수들하고 한 학생들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한 2시간 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난 얘기를 겨우 알아듣는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되게 과묵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항상 마이너 그 말 때문에 뭐 그런 거 그런 상황을 견뎌낸 거라든가 하여튼 촬영이 왜 그 책에도 썼는데 왜 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가 되게 여기 크게 회자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촬영이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베트남에서 그냥 이대로 죽으면 그냥. 근데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도 있고 다 그런데 그런 생각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너무 극으로 몰리고 극한으로 몰려서 막 더위 40도 더위에 막 사람이 혼미해지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고 싶다는 생각. 이대로 죽으면 난 되게 멋있게 죽는 거겠구나. 20대 때 혹이 뭐 좀 치기 어리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어쨌든 쓰면서 너무 예전에 그 행운스럽게 살아왔던 제가 하는 그런 면에 감사하는 것이 일단 주였고, 그 못지않게 야 내가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이겨냈구나. 그래서 저 이제 60 됐고요. 40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내 자신이 그러면서 굉장히 좀 쓰다듬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네, 두 분 저기 여성분 하시고 여기 또 맞습니다.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진작에 물어봐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석하신 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정말 착석해 주시고 정말 좋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시사이크 이영지 기자고요. 아까 이제 청춘 스타 국민배우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지난 40년 돌아보시면서 좀 스스로 배우 박중훈은 좀 어떤 배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제 앞으로 또 작품 활동 예고하셨으니까 좀 앞으로는 어떤 배우로 좀 기억되고 싶으신지 그런 지점 듣고 싶습니다. 뭐 저는 성의 없는 대답 같지만 진심의 대답인데, 배우는 작품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재선택하는 거지. 인기 배우는 재선택의 폭이 하도 많아서 마치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은 제작자와 감독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선택이 많아서 내 마음에 드는 재선택을 할 뿐이고, 인기가 없는 배우들은 그 재선택의 폭이 거의 선택받는 폭이 경우가 거의 없다라든가 재선택은 더더군다나 없는 경우가 되겠죠.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아까 왜 청춘 스타에서 민중 배우에서 코믹 스타에서 뭐 국민 배우에서 여러 가지 뭐 흥행 보증수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닉네임이 있었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그 작품 속에서 만나서 제가 그렇게 보여줬던 것이고요. 이런 적은 있었겠죠. 내가 코미디를 너무 많이 했으니 좀 다른 걸 해볼까, 이런 정도 소극적인 마음가짐이 있었지만, 제가 저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드라이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면, 제가 참 이게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어떤 제가 좋아하는 선배, 우리 쪽에 있는 선배는 아닌데 저하고 이제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만나더라고요. 저한테 참 배우라는 직업이 멋있다는 거예요. 왜 멋있습니까? 했더니 흔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한테 그때 탁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예술가로서 극 속에서 한 인생을 한번 멋있게 표현하는, 그게 얼마나 근사한 일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흔한 얘기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탁 듣고서는 기계적으로 타인의 인생을 살고 수많은 삶을 살고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야 인생을 한번 멋있게 표현한다, 멋있게 인생을 표현한다,
인생을 표현한다는 거, 인물을 표현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야 이게 참 근사한 일이구나. 근데 여기에는 뭐 쓸데없는 우월감으로 뭐 타 일에 비해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가장 근사하다, 우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자체가 참 멋있는 일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 생활하면서 되게 느낀 게 집단지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관객들도 집단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연기를 진심으로 잘했잖아요. 그럼 진짜 기가 막히게 하세요. 근데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다거나 그 인물이 어떻게 한번 이렇게 기술로 넘긴 것 같은 거는 금방 들키더라고요. 관객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기자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뉴스원의 김정한이라고 하고요. 뭐 앞서 나온 얘기인데 그 책 제목이 되게 좀 실패하면서도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좀 강렬하게 와닿기는 하는데 그 좀 비슷한 연배 분들한테는 이게 좀 위로가 되는 제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보다 좀 어린 독자들, 젊은이들한테는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너무 교과서 같은 대답이 되겠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왜 그런 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그 행운이라는 게 미국 속담에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 골프에서 홀인원을 할 때 한 번도 골프 안 쳐본 사람이 골프채를 아무렇게나 눈 감고 휘둘렀는데 홀인원이 된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채로 그 거리까지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운이 있고 아니겠어요? 저는 뭐 좀 냉정하게 단언컨대 얘기하건데 좀 미안한 소리입니다만 사람 따라 타고난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피부 색깔, 체격,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은 다 뭐 타고나는 거니까 자기 탓은 아닌데 제가 좀 이제 이 연령이 돼서 기분 좋은 거는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95% 이상 제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라면 다르게는 살 수 있어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한테는 좀 후회가 좀 안 돼요. 아까 제가 헐리우드에서 어떤 판단을 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는데 안 된 거는 후회가 없더라고요. 그건 제 운명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거는 비교적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꼭 젊은이뿐이 아니라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중에 조금 더 열심히 했을 걸라는 아쉬움이 좀 안 남았으면 그리고 좀 어렸을 때 좀 약간 과격한 얘기가 기억이 남는데 참 저도 너무 뇌리에 박혔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40년 전 얘기예요. 권투가 막 유행할 되게 많이 인기를 끌 텐데 판정을 기다리는 선수가 계속 몸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는 지인이 야 저렇게 몸풀 기운이 남아있다는 거야? 복싱을 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했는데 판정을 기다리면서 거의 누워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제 평생 머리에 남았었는데 그냥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다 최선을 다하는 게 후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너무 뻔한 대답입니다만.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칠 텐데요. 우리 작가님 마무리 인사를 듣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본장소 옆에 라운지에 책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포토타임을 더 가질 예정이고요. 포토타임 위에 비치된 도서는 사회와 공간 관계자님께 명함을 주시면 한 권씩 다가와 함께 선물로 기자님들께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권씩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작가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님 중에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님인데 30 몇 년 전으로 기억나요. 제가 제목이 사랑하는 젊은이에게,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젊은이에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대통령의 꿈을 못 이룬, 그리고 런던에서 막 이제 김영삼 정부 이후에 가서 썼던 그 두 책을 제가 말하자면 20대 때 읽은 셈이 된 거죠. 그때 그 따뜻하게 마치 나에게 얘기를 건네는 듯한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고 또 굉장히 의지를 가졌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젊은이에게 자기가 살아왔던 때 잘못된 점, 좋았던 점. 이 책이 MZ세대라고 불리우는 20, 30대 분들에게, 지금 저 같은 동년배보다 그런 분들에게 많이 더 읽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쓴 책이고 알려진 사람이 40년 만에 처음 쓴 책인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당연히 알 건데 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자식들에게도 이 책을 권하고 싶고 20, 30대들에게 특히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중장년들에게는 함께 그 시절을 회고하고 공유하는 그런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력이 대단하진 않지만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건 진심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맞춤법은 틀리고 조금 띄어쓰기는 엉망이더라도 내용물은 좀 살펴주십사. MZ세대들에게 강력하게 권한다는 것을 사회와 공감 앞에서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또 기사로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MZ세대에게 퍼스트 무버에게 이 책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이미 드린 셈이지만 한번 이거 빼도 되나요? 빼도 되겠어요? 끼고 착용하고 해야 되죠. 저는 동어 반복인데 저는 저처럼 태어나서 살면 원이 없어요. 한이 없고 지금도 원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10대 때 말 안 듣는 말썽쟁이가 이제 환갑이 돼서 내 얘기를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사람들의 따뜻한 박수나 또 이름이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제가 뭐 더 이상 과욕을 갖고 있다거나 욕심을 내면 그거는 제가 하늘에 있는 사람이면 그 복을 뺏어갈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이게 책을 쓰면서 가장 느꼈던 감정은 정말 무릎 꿇어서 하루에 1000번씩 세상에 절을 해도 시원치 않은 인생 같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 그 저의 성공과 실패담으로 MZ세대들이 젊은이들한 말은 제가 안 쓰는 게 저도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들이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중훈 작가님의 출간 기념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박중훈 작가님 감사합니다. 옆에 라운지로 이동하셔서